총 15번의 북한 방문을 하시고 1990년대 초 의료 선교를 시작으로 평양 인민병원의 의료기구와 기술교류 그리고 남북 간 의료과학 세미나 등 활발한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분단 이후 남북 역사상 처음으로 누님의 6월 일부를 미국에 가져와 가족 묘지에 함께 묻어주시기도 하셨고요.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위해서 오랫동안 힘써오신 박문재 박사님을 통해서 현재 남북 교류와 경제 교류에 대한 관심사로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로 인해서 남북 관계가 일시적으로 긴장이 완화되는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난 1일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북한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고 이를 위해서 양 당국이 만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이 2년 1개월 만에 평화의 집에서 재개되었고요. 그렇습니다. 올해 남북 관계가 해변기로 들어서는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남북 관계가 정말 얼어붙어 가지고 과거 3, 4년 사이에 남북 간의 교류라는 건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 관계가 악화되었고 또 그 이유의 하나가 미국의 개입에 의해 가지고 북미 사이에 긴장이 높아졌고 또 그것이 북의 핵화 또 대륙간 탄도단의 성공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남북 사이에 화해가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참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그 신년사에 사실 그 90% 이상의 신년사는 북한의 경제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북한의 경제와 군사력의 강화라든가 또 왜 북이 핵을 유지해야 하느냐 이런 거를 갖다가 북한 그 자기네 국민들한테 백성들한테 이제 알려주는 신년사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남한 얘기를 이제 나와 가지고는 평창 올림픽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저는 그 신년사를 보면서 비디오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순간에 저 사람이 정말 우리 남북 간의 대화를 갖다가서 평화적인 관계를 이어는 거를 계기를 트는구나 이 신년사를 통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우리 평화적인 우리 반도 통일에 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번 평창 올림픽 에서도 남북이 그 단일팀을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난 그 국제 대회에서 남북한 단일팀이 구성된 것은 1991년 4월에 일본의 그 지바현에서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그리고 또 같은 해에 6월에 포르투갈 그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가 있었지만 올림픽 단일팀이 이뤄질 경우에는 이번이 사상 처음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그 토마스 바흐 국제 올림픽 위원회 위원장이 20일 그 회의를 주선한다고 합니다. 네.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북한의 경제력은 남한의 경제력의 뭐 한 25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정말 그 스포츠를 위해 가지고 스키를 하고 스케이팅을 하고 뭐 일반적으로 국민 전체가 이렇게 겨울 스포츠를 하는 것 자체는 상상하기도 힘들 일이지만 제가 수년 전에 그 전지현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백두산을 전지현을 보려고 평양에서 비행기 타고 전지현에 내려가지고 백두산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다 뭐 기후가 하도 추워서 못 올라가고 전지현 비행장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버스로 그 올림픽 동기 올림픽 훈련장을 만들어 놓은 데를 가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시설이 얼마나
아주 고급이고 좋고, 그래서 북한 정부에서 사회주의 국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 올림픽 선수들을 갖다가서는 아주 국가적으로 먹여 살리고 트레이닝을 시키고 하는 데 대해서 아주 놀랐고, 그 스키장이라든가 스케이트장 이런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평창에서 북쪽에서 오는 선수들의 그 기능이 운동 기술이라든가 모든 거가 아마 세계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높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히 여자 선수들 스케이팅 뭐라 그러나 피겨 스케이팅 하는 거 네. 그거 굉장히 잘한답니다. 네.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남북이 서로 합쳐가지고 여러 면에서 하면은 오히려 메달 따는 수도 더 높아질 것 네. 같고, 네. 그리고 제가 정말 고맙게 감격하게 생각하는 거는 정말 이번에는 동메달이나 금메달이나 은메달을 따면은 이건 남북이 같이 공유하는 그렇죠. 메달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북한은 금메달 2개 땄다, 남한은 하나 땄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공동으로 공동으로 딴다는 것 자체가 참 세계적으로 좋은 현상이라고 좋은 현상이고 우리들의 우리 한국 사람들, 북한 사람들, 조선 사람들의 앞으로의 통일 운동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앞으로 올림픽 단일팀이 나오기를 같이 함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남북 긴장이 완화되면은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개성단지 재개 등 경제적 교류도 함께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그런 경제적 활동으로 핵무기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데 일조하는 것이 아니냐, 또 그런 시각도 있고, 반대로 남북 교류의 창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제 생각은 북한을 알고 북한을 여러 번 가고 북한 체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저는 워낙에 또 남한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자신은 대한민국 에서 나와서 공부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은 한국 전쟁이 나고 남북 대결이 되기 전까지는 북한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개성도 가본 적이 없을 정도였으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뭐라 그럴까, 남북 사이에 적개심이 빨리 해소가 되고, 우리가 단일팀을 가게 되면, 국가적인 적개심이 없어짐으로써 평화 통일에 아주 큰 영향을 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북 사이의 경제적인 교류가 증가돼서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고 또 경제적인 교류가 증가한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북한의 원자력 핵 발전에 도움이 된다거나 유도탄 발전에 도움이 된다거나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이미 핵을 완성한 국가로서 제가 알기로서는 핵폭탄이 30, 40개 이상 있다고 하는 것이 미국 정보기관을 통해서 알려진 거고, 또 대륙간 탄도탄도 화성 15호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 정말 인정하지 않습니까? 성공했다는 거. 네.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탄은 벌써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북한이 탄도탄이나 핵을 위해 가지고 투자를 더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의 하나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탄도탄을 미사일을 만드는 이유가 어느 나라를 공격해 가지고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국가적인 위신을 갖다가 인정받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일종의 북한의 핵이라든가 미사일은 일종의 상징입니다. 상징이지 그거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경제적으로 많이 소비해가지고 더 발전시키고 많이 만들어가지고 어느 나라를 치려고 그러는 게 목적이 아니고, 특히 남한을 친다든가 미국을 친다든가 남의 나라를 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국제적인 우신을 유지하고 또 특히 미국과의 대미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 제재라든가 생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엠바고나 생션을 네고시에이트 해가지고 해결해가지고 자기 자신들의 경제력을 갖다 국가 경제 재건에 돌리게 하긴 목적으로가 생긴 것이 핵이고 한도탄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력으로 남북 간의 교류를 해가지고 경제력이 증강된다 하더라도 그걸 계속해서 북한의 핵무기나 유도탄 군사비에다 쓰지 않으리라고 저는 아주 확신합니다. 네. 그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외국의 제한이라든가를 면제받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네 재력을 경제에 쓰기 위해서 만든 게 핵이고 유도탄인데 남북 사이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 그 자기네들의 그 수입이 증가한 거를 갖다가 더 핵을 더 만들고 유도탄을 더 만들고 하는데 쓰지 않습니다. 않을 거라고 저는 아주 확신합니다. 네. 그 남북 간 경제 교류가 남북 간의 교류의 창이 된다. 여기에 이제 동의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네. 예. 계속해서 그 경제 교류에 관한 얘기인데요. 박사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북한의 그 쌀과 곡식을 남쪽에서 주고 또한 북한은 북한이 그 풍부한 광산 자원을 남쪽에다 주고 해서 서로 필요한 부분을 그 교류하는 것을 주장해 오셨는데요. 그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제가 나이도 지금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어려서 자랄 때는 우리나라가 남북 통해가지고 우리나라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제가 우리나라가 해방돼서 1940년 해방됐을 때 저는 중2였으니까 그러니까는 일본 정치 밑에 식민지 정치 밑에서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자라났고 그랬기 때문에 남북이 갈라졌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남한에 이승만 단독 정부가 생기고 북한에 김일성 정부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이거 똑같은 조선 사람인데 어떻게 나라가 둘로 갈라지느냐. 그렇게 어린 마음에도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기 때문에 남한, 북한에 대해서 분단이 된다는 거가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근본적인 생각이 아니고 외국에 의해서 우리가 분단을 당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단 국가가 통일 국가로 되는 거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은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북과 남이 경제적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북은 광산국가고 공업지대고 남은 농경지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에서 나오는 공업 제품이 남으로 자연히 흘러내려오고 남의 그 사람들은 식량이 모자라지만 자기네들은 그 북쪽은 농경지가 지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황해도의 일부밖에. 그러니까 전라남도 경상도에서 곡식이 올라오고 그래서 곡물과 광산물이 식품과 공업 생산품이 자연으로 유통했었습니다. 남북이 옛날에는. 그것을 다시 복구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러니까 남한의 식량이 남지 않느냐. 그 이유는 북한으로 우리가 보내지 못하게 남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북한의 광산물이 너무 남아가지고 뭐 중국에 갖다 팔고 석탄이라든가 철광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서는 외국에다 파는 이유가 남한으로 가지 못하니까 우리가 파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이 서로가 자기 자신의 그 필요한 것을 갖다가 서로가 도와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우리가 잘 살게, 남북이 서로 잘 살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남쪽에서 식량을 북쪽에다 보낼 때 이것이 무슨 뭐 몇백만 톤을 보내고 이것이 얼마의 돈이 되는 걸 우리가 줬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동포끼리 너희들 이거 우리 식량이 남으니까 먹어라. 먹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갖다 주고. 그럼 자기네들이 이제 북쪽에서는 또 그럼 우리 광산물 철광이라든가 석탄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남아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남쪽에다 갖다 주겠다. 이런 방향으로 해서 물물 교환 정도로 해가지고 서로가 형제 국가로서 서로 도와주면서 삶으로써 우리가 정말
그것이 경제적인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남한에서 북한에다가 무슨 식량을 몇십만 톤을 갖다가 적십자를 통해서 보내고 뭐 이런 말을 그걸 크레딧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북부 형제들한테 밥 먹으라고 밥을 갖다 주고 쌀을 갖다 주고 그러는 거에 그게 무슨 자연스러운 거 하지 않느냐. 그러면 한국에서 특히 형제가 형이 잘 살고 동생이 못 살면 형이 동생한테 한 달에 쌀 한 가마씩 보내주고 뭐 이런 거 보통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 따라서 그 동생의 와이프가 형님이 이제 잘 사는데 무슨 뭐 생일이라든가 무슨 잔치가 있으면 동생의 이제 와이프가 와가지고 식사하고 뭐 이런 거 도와주고 네. 복일 도와주고 집 청소해 주는 거 서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색이고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으로 생각해야지 남북이 서로가 경제적인 교류를 자연스럽게 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그걸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항상. 네, 그렇군요. 이제 그 북미 관계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그 북한의 비핵화를 고수하고 있고 얼마 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핵버튼 그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에 맞서 가지고 더 크고 강력한 핵버튼이 있다고 그 트위터에 올리는 등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그 불안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미 관계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 생각에는 우선 도널드 트럼프가 저는 미국의 1961년에 이민을 의사로서 이제 이민을 와가지고 미국 시민으로서 벌써 50년 이상 살지 네.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국 시민으로서 백악관을 쳐다보고 현지의 백악관을 쳐다볼 때 도널드 트럼프가 거기 들어서 그 백악관에서 있는 거를 보면 저 사람 저거 잘못된 거 위치가 잘못됐다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도널드 트럼프가 저희 항상 얘기하듯이 미국을 갔다 가서는 bring back United America 라고 하는데 저 순간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한 큰 비극이라고 트레지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백악관에 들어가지고 정말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존 F 케네디, 이분 부시 같은 사람까지의 그런 동료 같은 레벨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대통령 역할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미국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우리 대통령은 저는 너희 대통령은 안 그립니다. 저희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네. 저 사람은 두뇌, 머리하고 성대하고 사이에 연결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모두 웃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북미 문제에 있어도 이 사람은 북한이 핵이 왜 필요로 하느냐 또 탄도탄을 왜 대륙간 탄도탄을 발전시켰느냐 그 이유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북한이 김정은이가 미국을 갖다 핵으로 폭격을 해가지고 미국을 정말 경멸시키려고 맺는 게 핵무기를 만들고 탄도탄을 만든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거는 일반 지식인들은 북한을 아는 지식은 다 압니다. 그게 미국 사람들, 우리나라 남한 사람들 간에 이 사람들이 과거 65년 사이에 그냥 미국이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제재, 최근에 유엔 제재를 통해 9번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하는데 크게 지장을 받고, 그러니까 그 제재를 받는 이유가 자기네들 생각으로는, 김정은의 생각으로는 미국이 우리를 무시를 한다. 우리를 무시하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 통화도 안 하려고 그러고 자꾸 제재를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핵국가가 되고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미국이 북한을 갖다가서는 무시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화를 시작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자기 나라의 그 무력과 핵국가를 가져서 출현을 나타남으로써 미국이 동등하게 대화를 하고 그럼으로써 경제적인 교류를 하고
그 생션, 제재를 없애고 그래서 경제적인 발달을 해가지고 세계에서 존경을 받는 나라로 출현되기를 원하기 위해서 핵과 유도탄을 만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해를 못하고 저 친구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래? 그럼 우리가 너희들보다 핵이 뭐 수백 배, 수천 배가 더 많고 탄도 뭐 수백 배 많고 하니까 우리가 너희들을 먼저 치겠다. 이런 말로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그쪽이 그 북한의 핵과 탄도탄의 그 주 목적을 갖다 이해 못하는 사람의 얘기거나 이해하면서도 일부러 긴장을 높여가지고 남한을 통해가지고 무기를 갖다 팔라고 남한에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거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뭐 100% 북한을 갖다 멸망시킬 수가 있다. We will annihilate North Korea. 그리고 fire and fury로 North Korea를 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북한도 핵이 있고 또 핵이 아니더라도 국방력이 강한 나라지 않습니까? 북한이 인구가 2,500만이지만 무장군 수는 1.2 밀리언, 120만입니다. 그 조그만 나라가. 그러니까 인구가 25 밀리언인데 군대가 1.2 밀리언이지 않습니까? 또 공군력은 정말 비행기가 뭐 노후화됐다 하지만 비행기 수가 850대나 있고 잠수함도 있고 또 한 가지는 DMZ 38선 근처에 거진 제가 알기로는 10,000대 내지 20,000대의 장거리포가 땅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그 미국이 정말 도널드 트럼프가 핵으로서 북한을 공격을 하면 그 사람들이 핵 맞고 다 그냥 앉아서 죽겠습니까? 자기네들이 무장으로서 칠 거 아니에요. 그럼 치는 대상이 남한에 미군 기지가 90개나 있지 않습니까? 미군 기지가. 그리고 미국 군인이 38,000명이나 주둔돼 있고 미국 군인의 가족들이 10만 명이 있습니다. 지금 남한에. 그리고 미군의 기지가 아시다시피 구암도에 있고 오키나와에 있고 일본의 요코스카에 해군 기지가 있고 그럼 그 사람이 칠 거 아닙니까? 이북에서 그러면 일본도 당하고 구암도 당하고 오키나와도 당하고 그리고 원자탄을 쓰면 물론 이제 미국 폰트 가져오게 되면 그러면 그 상상수 못한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큰 지구상의 참극이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거를 모르면서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인데 그러기 때문에 정말 도널드 트럼프가 우리나라 미국의 대통령으로 백악관에 들었었다는 것 자체가 미국을 위해서는 김정은이보다 더 위험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북미 관계에 있어가지고 이제 미국 내에서도 여론이 많이 돌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도 평창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김정은이가 그 신년사에서 나오니까 도널드 트럼프도 그러면 올림픽 할 때는 그 해군 그 훈련하는 것 좀 하는 거를 갖다가 홀드오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태도가 약간 변하기는 변했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틀 전에 또 핵 항공모함을 갖다가서는 저희 북한 근처 해역으로 보내겠다고 그래서 아마 부산으로 칼 빈슨 항공모함이 온답니다. 항공모함하고 그 구축함이라든가 순양하고 함대가 그거는 이제 또 그 긴장을 올리는 효과를 가져오게 됐는데 그래서 이 북미 관계가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북창 올림픽을 통해 좀 좋아지는 경향으로 보이지만 아직도 안심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또 대한민국은 북한하고 군사 동맹국가니까 미국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한의 대통령으로서 도널드 트럼프하고 전화 연락도 하고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서 대우해주고 자기 미국에 오면은 같이 골프도 치고 뭐 그런다고 하지만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그 정책에 있어서는 강경하게 도널드 트럼프를 대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북한을 둘러싸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있고 미국의 그 초강적인 경제 제재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아직도 어떤 면에서는 북한이 남북 간이든 북미 간이든 그 대화에 응할 분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또 계속적인 경제 제재 속에서 어떻게 하면 북한을 그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지금 북한이 현재로서는 협상할 준비가 완전히 돼 있는 나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유가 이제 자기네들 핵도 완성했고 대륙간 탄도탄도 미국이 다 인정할 정도로 돼 있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특히 북미 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북한을 무시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거를 자기네들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북한이. 그러니까 대미 관계, 남북 관계에 있어가지고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고 그럼으로써 제재를 하나하나 풀고 자기 나라가 정말 외국을 갖다가 군사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또 확인을 한다면은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 평창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협상이 재개되는데 이것이 자기들의 그 계획대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돼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현재 레벨에서는 이제는 협상을 하고 네고시에이션 하고 남과도 그렇고 미국하고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경제 발전에 이제 주력을 100% 옮길 레벨이 돼 있기 때문에 군사비에다 돈 쓰기를 원치 않는 나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협상의 준비가 완전히 돼 있는 시기라고 현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창 올림픽 이후에도 그 일시적인 남북 관계 긴장 완화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미래 평화적 관계를 그 남북 간 이어가야 될 텐데요. 그렇죠. 또 남북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이산 가족 이야기를 그 빼놓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한국의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남북 관계의 희망을 남달리 가지고 계신데 특히 그 부모님께서 실향민이시고요. 그렇죠. 지난 2004년에 이산 가족 상봉 때 이모님을 만나기도 했었고요. 생존에 계신 그 모친의 고향도 북한이시고요. 지금 현재 68년 남북 분단 이후 68년을 기다리다가 지쳐 사망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그런 고령화된 이산 가족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간단히 얘기하면 저도 이산 가족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한에서 탄생한 사람이지만 한국 전쟁을 통해 가지고 누님이 이북으로 가서 오페라 가수로서 이북에 가서 오지를 못하시고 그래가지고 3년 전에 누님은 거기서 돌아가셨고 제 누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어머니는 미국에서 항상 누님 생각을 하고 그러다 결국은 거기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여기서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시카고에 우리 그 가족묘지에서 상봉을 두 분의 유골이 상봉을 할 정도로 그런 비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산가족 문제가 정말 우리 큰 그 상징적인 그 국가 통일의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한데 이산가족의 문제가 이제 빨리 다시 재결돼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산가족들이 하나하나 많이 노령화가 돼가지고 돌아가시고 해서 이제 얼마 남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 이산가족 문제에 있어가지고 와가지고 금강산이나 뭐 어디에서 이틀 동안 서로 울면서 끼안고 있다가 사흘 후에 또 돌아가고 너무 안타깝죠. 그걸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제안을 하느냐 하면 북쪽에다 내가 그런 제안도 여러 번 했지만 이산가족이 금강산에 모여가지고 북쪽에서 온 이산가족은 남쪽으로 보내가지고 남쪽에 가서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살다가 그제 이제 북으로 돌아가고 남한에 있는 이산가족은 또 북쪽으로 가가지고 가족이 북에 있는 사람은 북에 있는 사람은 북쪽에서 가족과 한 두 달 동안 살다가 남한으로 돌아가고 해가지고 정말 상봉이 진짜 상봉을 되게 눈물의 상봉이 아니라 서로가 정말 형제로서 또 부모로서의 그 감정을 갖다가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그 개성공동 박근혜가 다른
경제개혁지구가 북쪽에서는 그 한 큰 그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그리고 남한도 그렇습니다. 남한의 그 기업들이 거기 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개성해가지고. 그러니 그런 거를 개성만 하지 말고 여러 군데 원산이라든가 뭐 남포라든가 하다못해 저 평양에도 괜찮고 여러 군데 해가지고 남쪽에서 자본이 가고 기술이 가고 북쪽에서 인력을 제공하고 해가지고 경제적인 그 통일이랄까 융합이랄까 그걸 확장시켰으면 그게 하나의 자연스러운 그 통일의 길이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통일보다 경제적인 네. 통일을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가 만약에 남북 사이에 사이가 좋아지고 군사력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1200만이나 군인이 있고 남한은 650만 있습니다. 65만 명 있습니다. 그럼 합하면 거진 1700 엄청난 숫자죠. 예, 그런 군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필요합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 합해봐야 7천만도 안 돼, 7천만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남북이 군사력을 합하면은 세계에서 넷째입니다, 글쎄. 인도가 넘버원이에요. 중국이 넘버2고, 미국이 물론 넘버3고, 그 다음엔 저는 소련인 줄 알았는데, 코리아예요, 글쎄. 그 코리아가 넘버4, 코리아가 군사력을 세계에서 네 번째 군사력을 유지할 그런 낭비지 않습니까? 얼마나 낭비가 많습니까?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서는 우리 국가 발전에 경제 발전에서 그만큼 북한을 도와줘도 되잖아.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북 인민군과 국군이 합쳐가지고 수를 줄이고 국군에 이제 그러니까는 군인들이 많이 갑자기 제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북한에 가가지고 노동력으로서 1년 동안 근무를 하고 와라. 농사 짓는다든가 공장 같은 데 도와주고 오고 그런 방향으로 경제 발전에 우리가 협력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것이 통일의 길이 아닌가. 정치적인 통일은 어렵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통일을 하는 게 그게 오히려 빠른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그 평화 통일을 위한 단체 그 평통이라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줄임말인데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평화 통일에 대한 연구와 자문을 하는 곳인데요. 많은 그 해외 동포들로도 구성되어 있고요. 자문 기구가 실질적인 그 평화 통일을 위한 기구로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시각도 있고요. 소위 그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에 그 작년 7월에 평통 인선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는 소식도 있었고, 왜냐하면 그 미국이나 특정 지역에 자문위원이 편중되는 것을 지향하고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자문위원들이 위촉되는 것을 막고 하는 그런 계획이 논의 되었고요. LA 쪽에서는 그 자문위원들의 범죄 기록,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FBI 전과 조회서를 제출하는 통보를 받고 그 LA 평통 쪽에서는 일부 위원들이 자진 그 사퇴를 하는 그런 웃지 못할 그 해프닝이 있었고요. 평통이 주최하는 그 골프대회에서 5,000불을 내고 대통령상을 받은 인사들이 있는가 하면요. 또 이것 그 디트로이트에 평통 그 자문위원이 속한 단체가 그 소송에 휘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개개인의 도덕성이나 전문성이 평가되지 않고 마구잡이로 자문위원회를 그 선출해 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 평통이 그 대통령의 자문기구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그 구성되어야지만 할까요? 제 생각에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걸 생각해 봤는데, 첫째, 평통이라는 그 기관 자체가 형성된 거가 남한의 보수 정권이 있을 때 생기었기 때문에 평통하면은 이거는 보수들의 해외에 있는 보수들 멤버들이 가는 거고,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평통위원이 되기를 원치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너무 저는 과격한 얘기 같지만 평통이라는 이름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딴 이름으로 해가지고 평통이라는 이름 자체를 없애고, 그리고 그 멤버를 과거에는 보수적인 분들만을 갖다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를 100% 지지하고 북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멤버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보적인 북쪽에서 평통을 볼 때는 이건 뭐라 그럴까 보수 꼴통들이 단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를 갈고 그 멤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말 평화,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해서 아주 객관적이고 학술적이고 연구를 많이 한 분들, 학자적인 그 경력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또 그 사람들의 정치적인 견해를 묻지를 말고 정치적인 견해를 봐가지고 사람을 선택하지 말고 그 평통의 평화 통일 아닙니까? 평화 통일에 대한 과거에 어떠한 기여를 했느냐 어느 방향에서 그렇죠. 그런 분들을 갖다가 초청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제 생각에는 그 평통 멤버를 구하고 이럴 때 저희 모집하고 이럴 때도 그 조직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분들이 그 평통 그 전 단체에 자격이 있는 분인가를 갖다가 결정하기가 대한민국 정부 외무부나 대한민국에서 결정할 게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조직 그 목적은 참 좋지 않습니까? 네. 목적은 좋으니까 조직을 바꾸고 구성 요원을 바꾸고 그래가지고서는 그 이미지라고 그럴까? 그 평통의 이미지를 바꾸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평통을 들어오라고 초청하면 안 가겠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평통에 자격이 없는 사람도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과거에 박근혜 때라든가, 이때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는 평통해가지고선 청와대에서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초청을 해서 가지고 술만 먹고 노래만 하고 이러다가 오고 뭐 이랬다는 말을 듣고 그런 데는 나는 이 정말 학문적으로 평화통일 문제에 대해서 학자들은 그런데 평통의 멤버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그 박사님께서 나름대로 그 지향하고 있는 그 남북한 통일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이제 그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그게 참 저로서는 좋은 기회고, 근데 저는 간단히 말씀하겠습니다. 첫째, 제일 중요한 거는 6.15 공동선언에 그 합의한 거를 갖다가 거기 읽어보면 참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근데 하나도 제대로 시행한 게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시행하는데 그 6.15 김대중이하고 김정일하고 만나가지고 뭐 어떻게 약속했냐, 앞으로 자주 만나자 그랬어요. 근데 그 2000년 아닙니까? 그 다음에 14선언이 세컨드 영수회담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무현이하고 김정일하고 만나지. 그럼 7년 동안 공백 기간이 있었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6.15 때 만나가 자주 만나자. 그리고 저 김정일이가 1년 후에 서울 방문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것도 실천 안 하고 약속한 것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근데 영수회담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영수회담을 연례적으로 하게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게 그래가지고 무슨 남북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끼리 영수끼리 해결을 그 당시 해결을 하게 해서 그 뭐라 그럴까 알력이 생기지 않게 그 영수회담을 하되 연례적으로 하고 그 6.15 회담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남북 사이의 불가침 조약입니다. 그걸 맺어야 불가침. 남이 북을 치지 않고 북이 남을 치지 않고 불가침 조약을 딱 맺어놔야 하고 그걸 실천해야 하고. 셋째 번은 북이 이제 핵국가 아닙니까? 그 남한의 어떤 보수들은 남한도 핵국가가 돼야 된다고 말을 한다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핵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면 뭐 10밀리언이 죽는다는데 이틀 사이에. 1000만이 죽는다는데.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대신 북이 이 핵은 남을 공격한 핵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하고 그 북의 헌법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북한은 핵국가고 우리의 핵무기는 남을 공격하기 위한 핵무기가 아니라 헌법에 들어 있어요. 그거를 남한에다 공개를 하고 그리고 핵무기를 공유하다고. 우리가 핵이 있지만 이거는 북의 핵이 아니라 남북 합동 핵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철의 삼각지대나 어디에다가 도시를 하나면 핵기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은 핵무기 거기다 집중을 시키고 핵과학 만드는 공동 연구소를 만들고 남북이 같이 하게. 그리고 핵을 쓴데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를 치면 우리 그 나라는 핵을 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핵의 억제력이 되지 않습니까? 억제력이잖아. 그걸 어느 나라 남을 친다고 그러면 그 핵을 남도 우리도 핵이다 말이야. 너희가 우리를 치면 우리 핵으로서 너희들 치겠다는 그 핵 억제력이 남북 공유를 하게.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방력을 갖다 인민군과 국군이 합쳐가지고 합동군으로 만들어가지고 우선 국방력을 확 줄이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남북이 핵국가가 공동 핵국가가 되고 6.15 선전에 따라서 통일은 안 됐더라도 연방제가 되지 않습니까? 연방제가 되면 철의 삼각지대 어디에 우리 그 뭐라 그럴까 남북의 공동 수도를 하나 만들어야 생각합니다. DMZ 근처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이름도 뭐 평양, 서울 그러면 벌써 북쪽, 남쪽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지 말고 이름을 아주 영어로 코리아나라고 지어가지고 시티 오브 코리아나로 해가지고 거기서는 그리고 거기 대통령 남북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컨트롤하는 대통령도 하나 뽑고 그 대통령을 남한에서 와도 안 되고 북한에서 안 되고 해외 동포 중에서 하나 뽑아가지고 연방제 대통령이다 이렇게 하고 그 연방제 내에 남북 사이에 국회를 하나 만들어 상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한에 국회 있고 이북도 그 국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네트 하나 만들어 상원을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리고 그 상원 의원들은 그 인구수로 따지지 말고 그러면 남한이 수가 많잖아 인구가 많으니까 그러지 말고 직업 능력 직능제로 스위스랜드가 그렇습니다. 스위스랜드 국회는 의사회, 무슨 뭐 목사회, 무슨 저희 노동 유니언, 뭐 엔지니어링 그 직업계 이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직업에 그서 하나씩 추천해 가지고 그게 국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직능제 의원들을 대표를 뽑아 가지고 상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코리아나에 미팅에 상원 의사당을 만들어서 미팅할 때마다 거기 모이게 그런 방향으로 해서 남북 사이에 아직 연방제이기 때문에 단일 국가는 되지 않았더라도 모든 딴 면에서 인더스트리라든가 과학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국방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서로가 그냥 이렇게 합치게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길이 제일 가능성이 있는 방향이 통일이라는 건 어떻게 북한이 남한을 흡수 통일하는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남한 사람들이 북한 제재하에 들어갑니까? 또 북한 사람들이 남한 대한민국 정부의 일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힘들죠. 그래서 이건 시간이 10년, 20년이 더 걸릴지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러기 전까지 그 일부의 부분적으로 이렇게 교류를 하게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그래야지 마지막으로 세계에 우리나라 남북한 그 연방은 영세 중립국가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나라 치지 않는다. 그러나 남의 나라도 우리나라를 치면 우리가 핵으로서 우리를 방어하겠다. 그런 영세 스위스랜드 같은 영세 중립 국가가 되고 그 영세 중립을 보증하는 거는 우리들이 보증하게. 그 스위스랜드는 주위 국가들이 보증합니다. 그 오스트리아도 영세 중립 국가 아니에요? 오스트리아도. 그러면 오스트리아도 독일, 불란서, 이태리, 미국이 보증을 합니다. 그 영세. 그러니까 니들은 국군이 필요 없다 이거야. 우리가 보증해 주니까. 근데 우리는 영세 중립 국가지만 우리의 영세 중립 그 프린시플 우리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 우리 중국 사람이다요, 소련 사람이다요, 미국을 믿어요, 일본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 못 믿는다. 우리는 영세 중립 국가지만 우리의 국방력을 강력히 유지해가지고 우리가 영세 중립을 우리가 보증한다. 그런 영세 중립 국가를 하는 수밖에 없고 안 그러면 항상 중국의 압력, 소련의 압력, 일본의 압력, 중국의 하면서 4대 사상을 면할 길이 없다고 우리 그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그래서 영세 중립 국가가 결국적으로 돼야 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남북한 그 평화적 통일이 빨리 오기를 고대하면서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